네, 키값 저장소 설계 발표하겠습니다. 책에서 그 문제 이해 및 설계 범위 확정이라고 그 설계할 키값 저장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크기는 10KB 이하의 키값상을 가지고 큰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장애가 있더라도 빨리 응답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규모 확장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서버가 늘어났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일관성 수준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리고 응답 지연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굉장히 이 하이 레벨, 굉장히 고수준의 그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단일 키 값 저장소를 사용하는 건데, 그냥 메모리에 해시 테이블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료 구조에서 그 해시 테이블,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맵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걸 이제 써보면 알겠지만 제일 빠른 그 속도를 보장하고, 근데 이제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대용량 저장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 압축이나 뭐 그 데이터 압축 기법을 쓰거나 아니면 자주 쓰는 것만 메모리에 올리고 나머지는 디스크에 저장해서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의 규모가 훨씬 커지면 아마 이 책에서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분산 키값 저장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키값 저장소가 앞에 이 전제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결국에는 필요한 시스템인데, 분산 키값 저장소에서 만족해야 될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일관성, 컨시스턴시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노드의 값을 요청을 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를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일관성은. 그리고 가용성은 특정 노드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장애 있더라도 어쨌든 그 응답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파티션 감내라는 내용은 이제 노드 간에 이제 통신 장애, 네트워크 파티션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시스템은 계속 동작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큰 그 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캡 정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그 동시에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시스템은 설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캡 정리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는 충족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는 이제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는 네트워크 파티션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다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파티션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파티션 감내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 이제 CP냐 AP냐 어떤 걸 만족할 거냐고 했을 때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P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서 그 어떤 그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연산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원하는 응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가용성을 이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고, AP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데이터가 좀 옛날 데이터일지라도 일단은 이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성은 어쨌든 응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데, 데이터 일관성은 이거는 이제 지키기가 이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키값 저장소에서 중요한 핵심 이제 요소들 그리고 기술들인데 데이터 파티션, 데이터 다중화,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일관성 브릿지 아까 이제 그 일관성을 충족하지만 일관성 충족이 안 될 때 어떻게 브릿지를 해소하느냐,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 그 이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된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쓰기와 읽기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작은 파티션으로 분할해서 여러 대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스템인 경우에 특히 이제 너무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RDB 같은 경우에 뭐 오라클의 RAC를 쓴다거나 뭐 이런 그 기술을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 현업에서 그 대용량에 대한 처리 때문에 이제 그 굉장한 많은 그 이슈들이 있는데 그 파티션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이슈입니다. 이게 그 기존 기술 솔루션으로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거나 뭐 다른 그 NoSQL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딱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반갑게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고르게 분산을 해야 됩니다. 특정 서버에 집중된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노드는 뭐 장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 서버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더 확장을 시켜서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결국엔 데이터 그 이동이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한 안정 해시가 요 데이터 파티션 할 때 이제 그 규모 확장을 할 때 부하에 따라서 서버가 추가되더라도 그런 재배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서버별로 이제 그 성능이나 서버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상 노드 수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적절하게 이제 다양하게 좀 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서 보통 안정 해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고민에 대해서 그 데이터 그 파티션의 이 책을 안 봤다면 그냥 이제 해시 그 일반적인 어떤 해시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안정 해시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실제 업무에도 참 이렇게 도움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데이터 다중화입니다. 데이터 다중화는 그 가용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N대의 서버에 비동기적으로 다중화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링에서 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몇 개에 대해서 몇 개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할 거냐를 이제 그 선택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특정 서버가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이제 고려사항은 그 아까 이제 가상 노드에서 이제 가상 노드를 썼을 때 그 가상 노드로는 분리가 됐는데 실제 이제 가상 노드의 그 물리적인 서버는 이제 동일한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제가 이제 그 물리적 서버에 어떤 중복이 생기면 이게 N개만큼 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중화를 하더라도 동일 데이터 센터에 이 그 물리적인 그 장비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리적인 결국에는 그 분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정전이 생기거나 뭔가 그 재해가 생겼을 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른 데이터 센터에 그 고려를 하고 거기에 이제 고속화된 네트워크로 동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일관성입니다. 이제 여러 노드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다중화됐는데 이거는 이제 복제라는 게 계속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돼야 이제 일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족수 합의 프로토콜을 써서 이제 일관성을 보장하게 되고 그 중재자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하고 로드 간의 프락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동작 원리는 이제 사본을 몇 개를 만들 거냐가 이제 n으로 보고 그 n대의 그 사본 중에 그 이제 쓰기에 대한 정족수 그러니까 프락시가 서버 몇 대로부터 이 쓰기에 성공했다라고 되면 얘는 이제 쓰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읽기는 최소 R개로부터 성공했다라는 응답을 받아야 이거는 이제 그 R 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쓰기도 한 1, 읽기도 1로 줘버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결국엔 강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W 플러스 R이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경우. 보통은 이제 N은 3, 그리고 WR은 뭐 2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거 N은 이제 보통 홀수계를 이제 보통 두게 되고요. 그래서 3, 5, 7 이렇게 두게 되고요. 이제 요구되는 일관성에 따라서 이제 WRN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족수 합의를 쓰는 대표적인 그런 분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피어들이 다 이제 n개만큼 다 사본을 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보통 뭐 블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과반수 이상이 돼야 뭐 이게 뭐 블록이 제가 블록체인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쓰기가 결국에는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기법들이 그렇게 실제로 쓰이는 케이스가 되겠죠. 일관성에서 이제 아까 이제 강한 일관성이냐 약한 일관성이냐 이것들이 이제 일관성 모델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떤 걸 가져갈 거냐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강한 일관성은 그 가장 최근에 갱신한 결과를 반환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ut of date 낡은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본의 쓰기 연산 반영까지 다 될 때까지는 읽기 쓰기를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용성에는 이건 안 맞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약한 일관성은 그냥 데이터 일관성보다는 일단은 그냥 응답을 줘서 좀 그게 믿을 수 없는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제공한다라는 그 모델이고요. 이제 최종 일관성 결국에는 이제 최종 일관성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한 일관성을 가지되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기화가 된다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eventually 보통 그 consistence라고 해서 보통 뭐 그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최종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보통 강한 일관성 모델을 가진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최종 일관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절대 막 그런 뭐 1초, 2초 이런 거조차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해외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좀 많은 경우 그냥 최종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관성을 결국에는 이제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법이 이제 데이터 버저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제 사본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시점에 그 사본들이 변경됐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충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을 수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버전을 가지고 데이터를 변경될 때마다 각각이 이제 버전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버저닝이고, 이렇게 버전을 가지면 그 각각의 이제 버전별로 데이터들은 살아 있는데 결국엔 또 버전 간의 충돌이 생긴 거거든요. 어떤 버전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이제 식별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벡터 시계라고 해서 어떤 게 선행이고 어떤 게 후행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충돌을 해소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뭐 벡터 시계 알고리즘도 설명하고 했는데, 일단 뭐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 개념적으로만 이제 선후행 판단을 해서 버전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장애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 장애 감지는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는 한 대 어떤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이제 그 서버가 장애가 났다라고 하는 게 2대 이상에서 서버가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제 장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모든 노드 간의 멀티캐스팅이라고 해서 좀 네트워크 비용이 좀 작은 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쉽지만 좀 비효율적이고, 이제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최신 박동 정보를 서버 간에 서로 갱신하면서 전송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가십이라는 게 잡담하듯이 지금 계속 이제 떠드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내 지금 타임 스탬프 같은 거 찍어서 나 아직 살아 있어라고 이제 그걸 던지면, 그 멤버십 리스트라고 해서 목록에다가 나 지금 여기까지 살아 있다라고 해서 던지면 어떤 각각이 모두가 서로 잡담하듯이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그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서버는 이제 장애가 난다라고 간주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시 프로토콜. 이제 장애가 났는데 이 장애가 일시적으로 그냥 장애로 처리를 할지 영구적으로 장애 처리할지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일시적 장애 처리는 그냥 이제 그 읽기 쓰기 연산 금지해서 일관성 맞추고 그 가용성 포기하는 방법 쓸 수 있고, 이제 느슨한 정족수라고 해서 아까 이제 정속수 합의를 하는데 이걸 좀 완화해 가지고 그냥 이제 가용성을 위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위탁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장애 서버로 어떤 요청이 갈 때 그거를 일시적으로 딴 서버가 대신 이제 처리해주는 이제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시적 장애를 처리할 수 있다. 영구 장애 처리는 이제 반 엔트로피 프로토콜인데, 엔트로피가 복잡성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티 엔트로피는 결국에는 복잡성을 낮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가십이나 반 엔트로피도 다 이름에 이제 그런 의미들이, 정족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의미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노드 간에 이제 그 서로 이제 일관성을 계속 유지시켜서 엔트로피를 낮춘다라는 건데, 노드 간에 이제 데이터, 아까 사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한 대가 장애 나면 걔의 사본을 가지고 그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동기화를 하는데, 이제 복제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게 그럼 손실된 건지를 찾아내는 게 빠르잖아요. 모든 걸 다 복제해버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그리고 원하는 손실된 데이터만 이제 빠르게 복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머클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절차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은 돼 있고, 개념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만 빨리 식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안 하고 빠르게 어떤 데이터만 전송하면 되는지를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고 데이터를 이제 빨리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게 네트워크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장애에 대한 처리, 요거는 이제 뭐 결국에는 정전, 네트워크 장애, 재해 발생에 대해서
그 여러 데이터 센터를 지리적으로 결국 분산시켜서 다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이제 설계된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키값 저장소가 사용하는 이제 AP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를 하면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요. 중재자는 이제 요 저장소들의 프록시,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는 프록시. 시스템은 이제 분산돼 있고 이 해시 링 위에 이제 이 노드들 지금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8대가 지금 더 추가 제거가 가능하고, 이제 데이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세대 N3로 이제 다중화된 상태. 그래서 모든 노드가 책임을 지므로 SPOF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념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 근데 너무 이번 그 설계 내용은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은데 알고리즘만 막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 쓸 때하고 읽기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또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카산드라 사례. 요거는 사실 뭐 그림으로 설명돼 있는데 그림 필요 없이 굉장히 단순해서 그냥 쓰기 요청이 오면 그냥 커밋 로그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캐시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있는 캐시가 이제 꽉 차거나 인계치에 도달하면 디스크에 SS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것 같아요. 카산드라는 솔티드 스트링 테이블에다가 이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쓰기는 완료가 되는 거고, 읽을 때는 먼저 메모리 캐시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냥 메모리 캐시에 있는 걸 그냥 쓰게 되는 거고, 없는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에 있다는 건데, 디스크에 이제 가져오려면 여기서도 이제 빠르게 찾아야 되니까 디스크 SS 테이블도 이렇게 굉장히 다중화된 테이블인데 이 중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블룸 필터라고 하는 기법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있는지 키를 확인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반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 분산 키값 저장소의 기능과 구현 기술들은 대규모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안정 해시를 사용해서 서버들에다 균등하게 부하를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읽기 연산에 대해서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려면 데이터를 다중화해야 된다. 이제 쓰기 연산에 대해서는 버저닝, 벡터 시계를 사용해서 충돌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파티션, 점지적 규모 확장성, 다양성, 이것도 이제 안정 해시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절 가능한 데이터 일관성은 정족수 합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고, 일시적 장애 처리를 위해서는 느슨한 정족수 프로토콜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 위탁하는 기법을 쓸 수 있고, 영구적 장애 처리는 머클트리를 통해서 복제 데이터를 빠르게 동기화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장애에 대해서는 여러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 걸쳐서 다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은 네, 이상. 네, 종료. 고생하셨습니다.